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2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정신질환이나 질병 등이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경제 문제나 사회 부적응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문제가 된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대형 가스통 2개를 힘겹게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가스통에는 자살할 때 쓰이는 질소가 담겼는데 이들은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함께 가스를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나흘 만에 인천에서 남녀 3명이 또 동반 자살을 시도해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장이 경제난을 이유로 자녀들까지 비극적인 결말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 살해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만 그때뿐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도 순직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층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16.2명,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은데 70대 이상 자살자가 20, 30대 자살자보다 5배 많은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연히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또 자살 생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뒤를 따르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는 비슷한 또래와 성별에서 실제 나타납니다.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 초기 징후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배려, 또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려면 관련 기관의 노력이 병행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심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복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보건소에 자살 예방 관계자 120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 정책이 보건소 위주의 의료적인 문제에 한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보건소 힘만으로는 자살 고위 험군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시민복지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는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실족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회사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6년간 일한 노모 씨는 지난 2014년 12월 팀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는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끝났고 노 씨는 회사 출퇴근 차량을 타고 집에 가던 중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중간에 내렸습니다. 이후 노 씨는 며칠 동안 행방불명됐고 가족의 연락을 받은 동료 직원들은 버스 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노 씨가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 씨가 높이 6.5m의 옹벽에 기대 소변을 보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추락해 사망한 겁니다. 노 씨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일 회식은 회사의 사업 성과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이 주관한 자리라며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 봉제팀 근로자 16명이 전원 참석했고 회식비도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중 일부로 충당했다는 점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누가 어떤 계기로 회식 자리를 만들었는지를 따져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추석 전후로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날은 본격적으로 이동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87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88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간 주말 하루 평균 교통사고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귀성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에는 주말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졸음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휴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납품업체의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이고 부하 직원의 인건비까지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인 김모 씨와 이모 씨는 2010년 자신들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A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술판을 벌이고 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을 A 업체를 통해 받아냈고 고가의 골프채와 현금까지 챙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법원은 뇌물죄와 사기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 거래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무죄라고 선고했고 이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 재판을 받게 된 A업체 관계자들 역시 2심에서 뇌물을 준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이 또한 대가성 금품 거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재차 뒤집고 다시 판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공연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작비 모금에 큰 도움을 주던 기업이 협찬과 후원을 미루거나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업계는 그동안 부족한 제작비와 공연 수익을 기업 협찬으로 채워왔습니다. 기업은 협찬금 가운데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초대권으로 되돌려받아 문화 마케팅과 고객 관리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양측의 이해가 맞으면서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5만 원이 넘는 초대권이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연업계는 기업 협찬이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티켓이 주를 이루는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업계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 공연계에서는 요즘에 초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수요가 대기업에서 발생이 되는데 대기업에서 일단은 모든 회사가 관망하고 있는 거로 돌아선 거죠. 일각에서는 초대권 남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티켓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문화 소비층 감소, 고가 공연 시장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순수하게 후원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세제적인 혜택이라든가 공연계에서는 부정청탁 등을 금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문화산업 발전도 함께 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은진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들이 알려지자 사기범들이 이번에는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은 연변 말투 등 어수룩한 말투로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정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서 박병호 수사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좋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법들이 통하지 않자 다른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절박함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며 유혹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채무가 3개월 이상 쓰셔야 이제 햇살론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 쪽 자금을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고객님? 보이스피싱 중 대출 빙자형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7%에서 올 상반기 69%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 모집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감원,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제5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5일부터 열려 12일에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서울시가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이번 대회는 최초로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러시아와 인도 등 국제기능올림픽 회원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주간의 현장 실습을 거치고 5일 동안 제과제빵 부문에 친선 경기 선수로 참가해 연수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인력공단은 이번 연수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뿐 아니라 국가 상호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비행이 없는 날은 이 승무원들을 데리고 개인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고요. 전용기뿐만 아니라 호텔 등 다른 장소에서도 수차례 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잊혀질만 하면 이렇게 회사 대표나 상사가 저지르는 성범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가 회장님이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고발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고발했는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상사나 고용주인 경우에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조용히 회사를 관두는 피해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금성그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장 내 성폭행과 성희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장 내 성희롱, 과연 그 기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이에 불응하면 고용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옷차림이나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언어적 성희롱과 외설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되나요?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여성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추행을 포함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무려 절반인 51%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당한 성희롱은 몸매 등 외모 관련 발언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듣기 불편한 음담패설, 과도한 신체 접촉, 술 시중 강요 등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조사했는데요. 상사라는 답변이 무려 7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CEO 등 임원이라는 답변도 31%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같이 생각만 해도 정말 불쾌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 중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끼더라도 바로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과 직장 여성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2%에 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51%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렵기 때문에, 또 36%는 고용상의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해자다 보니까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또 온라인 성희롱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이 공개돼서 또 충격을 준 바가 있었죠. 네, 그렇죠. 지난 1일 연세대 남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이 공개됐는데요. 음담패설, 여성 비하 발언, 욕설 등이 난무하고요. 선후배, 동기 등을 대상으로 한 낯뜨거운 대화를 나눈 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고려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고 얼굴을 평가하거나 비하하고 또 혐오 발언을 일삼아서 충격을 줬고요. 지난 7월에는 서울대와 경희대, 8월에는 서강대, 이어서 최근 연세대까지 이 대학 내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태가 줄줄이 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표현 수위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던데요. 이런 채팅방이 또 얼마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성희롱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나요? 네, 전문가들은 단체 대화방 특유의 폐쇄성, 또 성숙한 성의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와 달리 이 단체 채팅방은 폐쇄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은밀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 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일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막상 성희롱 가해자들은 농담이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성희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 성희롱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OS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이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 부장님이 여자 대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김 대리는 살만 빼면 참 예쁠 텐데, 이 말은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김 대리는 살만 빼면 예쁠 텐데 이건 당연히 성희롱일 것 같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쾌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발언은 성희롱이 맞습니다. 신체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할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릴 텐데요. 토요일에 과장님이 신입 여사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주말인데 뭐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남자친구랑 데이트는 안 해? 이 메시지는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이건 일상생활을 묻는 거니까 성희롱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발언도 성희롱이었습니다. 직장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만남을 원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캠퍼스나 직장 내에서 이렇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먼저 성희롱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장소나 목격자나 증인 등과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급자나 회사의 상담 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중지시키도록 요구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내 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를 이용해서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각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꼭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 처벌 규정이 아직 미미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데요. 대부분 모욕죄를 적용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달하고 합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꼭 개선돼야 할 규정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법령에 의해서 각 기업들에선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 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교육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